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전재한 주무관입니다. 금년은 한국판 뉴딜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의 초석이 되는 실현이 되는 첫 해입니다.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높이 사업이라든지 항공사진 촬영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스마트 국토 엑스포를 계기로 저희가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건물 높이 DB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 국가기본도는 수치지형도, 종이지형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되었고, 현재는 국가기본도가 데이터베이스화돼서 데이터베이스화된 이 국가기본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건물에 대한 높이값을 저희가 직접 관측을 해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런 구축에 대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항공 영상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저희가 항공사진을 1년 주기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주기로 촬영하는 항공사진에서 발생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이지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국가기본도 건물 높이 DB 추진 배경과 구축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많은 관리의 요구가 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활권 침해에 있어서 건물의 높이는 우리가 가시권,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 등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건물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안전 문제 등과 같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와 똑같이 4차 산업시대에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건물 높이를 법적으로 관리를 잘 돼야 되고 있는 요구가 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건물 높이를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청량한 데이터를 들고 전자지도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전국토의 높이는 정보를 입력하여 3차원 국가기본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건물 1,900만 동에 대해서 건물 높이를 만들었고 그것을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바와 같이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건물을 어떻게 지오메트리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모델링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모형을 할 때 네 가지 단계에서 레벨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블락 형태의 레벨, 그 다음 두 번째는 연합 블락, 세 번째는 수직적 돌출부를 표현하는 모델링, 네 번째는 실세계와 유사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지리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건물 높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1단계인 블락 형태의 건물에 대해서 건물 높이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기본도는 2차원 데이터이지만 건물 높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시화시킨다면 3차원 형태의 블락 형태의 건물을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의 활용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높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건물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건물이 집안에 붙어 있는 부분의 높이와 그리고 건물의 가장 높여 있는 높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고 그 두 높이를 상쇄함으로써 건물 높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DEM 데이터를 이용해서 집안의 높이를 계산을 하고요.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리원에서 그동안에 국가기본도를 구축할 때 사용하고 있는 항공사진 청량 기법을 이용해서 건물 높이를 우리가 청량을 해서 그 높이와
집안의 높이를 상세함으로써 건물 높이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우리가 취득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 높이 데이터를 도화를 통해서 건물의 높이를 측량하다 보면 도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있어서 지하부가 건물이 연면적이 넓고 지상부가 연면적이 낮은 형태의 건물에 있어서는 도화 부분은 위에서 쳐다보는 벽면에서 가장 넓은 부분의 높이만을 하다 보면 실제로 건물 높이를 우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높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원에서는 품질 기준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그에 높여 품질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건축물 대장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청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청수의 데이터에 대해서 곱하기 3m를 했으면 일반적인 건물 높이가 나오는데요. 그 건물 높이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만큼 범위 내에 들어있는 데이터인가를 우리가 추출해서 그 범위를 상당히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품질을 다시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데이터가 건물에 대해서는 마천류와 같은 데이터가 그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마천류 데이터 중에 높이가 180m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출을 해서 실제로 도화를 통해서 그 높이를 다시 계산하고 그 측정한 데이터를 우리가 DB에 다시 수정함으로써 우리 건물 높이의 건물 DB의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물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기본도가 만들고 있는 프로세스에 건물 높이를 어떻게 추출하고 그것을 DB화시켜서 우리가 국가기본도로서의 건물 높이 DB를 우리가 유지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국가기본도가 만드는 프로세스에서 그동안에 하지 않는 부분인 건물 높이를 추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에 따라 건물 높이를 우리가 측량을 하고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물 높이가 한 번에 의해서 데이터가 만드는 게 아니라 건물이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새롭게 생성한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 높이 등 정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고 지금도 지리원에서는 그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지리원에서 지침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품질 검증과 통합사업단을 이용해서 국가기본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편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품질의 국가기본도를 배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지금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LOD1 레벨 블록 형태에서의 건물 높이에 대해서만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건물 높이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원에서는 1차적인 건물 높이 데이터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상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건물이 블록 단위에서 우리가 연합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건물이 하나의 높이가 있는 것이라 건물 하나의 동이 높이가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높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LOD2 수준의 건물을 구축함으로써 건물 높이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시형의 LOD2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LOD2 데이터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에서 건물에 대해서 층고가 서로가 다른 형태의 건물을 블록을 시켜서 건물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새롭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지리원에서 그동안에 이용하고 있는 항공사진 측량 기법을 통해서 도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지자체에서 요구가 된다면 지리원에서는 건물 데이터에 대한 LOD1에서 LOD2로
확장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건물 높이가 기존에서는 건물 높이만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건물에는 계단실과 같은 부분, 건물 부분이 있는 부분, 그리고 또한 시설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원에서는 건물 최저 높이와 기본 높이뿐만 아니라 건물 최고 높이, 그리고 시설물 높이까지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드론과 같은 드론길을 우리가 디파인할 때 이 시설물 높이까지 있어야만이 하기 때문에 지금 지리정보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세 가지의 높이에 대해서 LOD1 수준에 대해서 건물 높이를 가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으로서 건물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도하는 방법은 실제로 법령에 의하면 건물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거기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15건 이상의 건물 높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고 있는 건물 높이 방법,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법에 따라 건물 높이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필로티의 높이나 또는 앞에 이야기했던 계단실과 같은 또는 옥탑방의 사이즈나 크기나 높이나 그리고 지붕에 있는 난간의 형태나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건물 높이를 새롭게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건물의 높이를 법적으로서 이야기하는 건물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부분의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LOD4의 건물 모델링을 해야만이 이것이 되지만 LOD4의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할 금액이 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원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속성값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속성값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여드린 같이 17개까지의 속성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국가기본도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서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구축해야 될 부분도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 현재 국가기본도가 갖고 있는 데이터 모델을 수정해서 우리가 국가기본도 안의 건물에 대해서는 4가지의 건물 높이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DB에서 관리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방안 3에서 상세에 대한 상세 건물 높이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국가기본도의 건물에 관한 DB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수정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정보원에서는 국가기본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 높이 정보를 우리가 DB를 관리를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사용하는 가이드나 거기에 대해서 지리정보원에서는 배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국가기본도에서 만들고 있는 건물 높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면 이 가이드를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리원에서는 앞으로도 건물 높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지리정보원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항공사진 기반의 측량 기법을 통해서 건물 높이를 유지 관리하고 그것을 최소 비용으로서 최대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지리정보원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장인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지리원의 건물 높이 DB를 활용해서 3차원 건물을 활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드릴 것인데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실가명 공간정보연구단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건물 높이 DB를 활용했던 사례 그리고 덧붙여서
개선 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실가맹 공간정보연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를 표현함에 있어서 문자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동영상이나 아니면 AR, VR로 표현하는 것들이 더 실감 있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이 지도로부터 시작된 공간정보는 2차원 공간정보를 지나 3차원 공간정보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분야가 확장받으면서 실감형 공간정보로서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간정보가 국토부에서 오랫동안 구축되어 왔는데 다양한 문화, 가상훈련, 재난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활용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픽 작업을 한다든지 그 활용도가 낮아서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그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공간정보, 국토부의 공간정보를 관광, 가상훈련,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공간정보를 객체화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삼성 공간정보를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획득한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 도시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건물과 도로 시설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쪽 화면과 같이 다양한 건물과 도로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만드는 방법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드론이나 MMS 영상으로부터 3차원 공간정보를 만들기도 하고요. V월드와 같이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행정 데이터로부터 건물과 도로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행정정보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특히 지리원의 건물 높이 DB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 사례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의 LOD2 데이터 12만 6천 건의 데이터는 이진법의 바이너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읽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도형으로, 옆과 같은 도형으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사진과 정합해서 대략적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3차원 모델로 익스트루전 시켜서 가시화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들은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은 이렇게 획득한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와 유사한 실감형 텍스처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아래쪽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객체화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대규모 데이터를 국제 표준 포맷으로 가공하여서 제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위치라든지 모형들을 편집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텍스처인 경우에도 다양한 사용자가 입맛에 맞게끔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사용자 찍은 사진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현재 지리원의 건물들을 실시간으로 로딩해서 3차원 도시 모델로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텍스처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물론 텍스처가 실제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유사한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속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편집이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텍스처 바꾸는 화면을 동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건물 텍스처를 다양한 템플릿에 의해서 자동으로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간 튀어나와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튀어나온 모델들은 수정을 쉽게 할 수 있고, 지오메트리에 오류가 있거나 좀 수정이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이렇게 3차원 도시 모델들이 산업부의 항공기 훈련, 이동객체 훈련에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방법들은 옥상부가 너무 밋밋하게 만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욱더 실감 있게 만들 수 있었고요.
저희는 창문까지 다 모델링 하다 보니 버텍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한 8만 개 이상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 120개 정도의 버텍스로 경량화시키는, 화면에 보기는 똑같지만 버텍스를 경량화시키는 기술들도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이제 베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메타 정보에는 킥값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 있거나 널값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건물의 청소 높이가 0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추가 확인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날짜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19 또는 2200년 이렇게 조금 사용자가 보기에 이해하기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클린징 되면 좀 더 품질의 향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드집에는 없는 코드들이 일부 존재했고요. 코드집을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값의 변화를 했을 때 숫자가 음수가 나오거나 크기가 생각보다 큰 값들이 있는데 데이터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객체가 굉장히 작은 객체들이 있습니다. 면적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객체들이 있는데 그런 객체들은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본 건물과 부속 건물이 좀 부정확한 것들이 일부 있었고 아주 극소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개선하고 싶은 방법들은 행안부의 로컬 데이터라든지 도로명 주소인 경우에는 갱신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1년에 한 번 찍는 데이터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촬영되어져서 갱신된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에 대한 갱신 체계가 마련된다면 더욱더 활용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행안부의 주소 DB에는 건물 관리 번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리원에 구축한 데이터가 건물 관리 번호와 매핑된다면 활용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만든 텍스처는 사실은 사진에 기반한 것들이 아니라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가짜 텍스처이죠. 이런 것들이 항공 촬영이나 드론의 어떤 촬영 기법을 써서 그것들이 텍스처까지 갖다 붙인다면 더욱더 실감 있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방법들 중에는 AI들을 적용한다면 이런 것도 쉽게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스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최영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건물 높이 DB를 활용해서 디지털 트윈 서비스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 높이 DB가 만들어지기 전에 3차원 데이터로 활용했던 건축물 대장 정보를 활용한 3차원 데이터와 현재 만들어진 이 DB를 활용한 3차원 데이터의 비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3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디지털 트윈에 있는 플랫폼에 있는 앱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 DB가 만들어지기 전에 3차원에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2D 건축물 대장에 있는 높이 정보를 가지고 3차원을 변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의 위쪽을 보시면 정확도가 높은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거의 높이 되어도 일치하는데요. 그 외에 밑에 화면을 보시면 상가 지역이나 건물의 높이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변환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리원에서 만든 건물 높이 DB는 고층 지역이든 저층 지역이든 상가 지역이든 주택가 밀집 지역이든 거의 높이가 일치하는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물론 일부 오류가 있긴 하지만 아주 작은 오류였고요. 층수가 잘못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높이 값이 약간씩의 오류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또 다른 장점은 데이터 현황화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V월드 현재 데이터에는 해운대에 있는 100층짜리 건물 3개 동이 아직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 높이 DB를 보시면 그 100층짜리 건물 3개 동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변환해서 항공 데이터로 구축한 데이터나 드론으로 촬영한 3차원 데이터를 비교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 화면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동영상 부분은 건물 높이에다가 건물 층수 높이에다 곱하기 3을 한 데이터인데, 보시면 주택가나 아파트 지역은 대부분이 일치하지만 조금 높은 건물이나 신축 건물 또는 상가 지역 쪽으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건물의 높이와 변환한 건물의 높이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수 곱하기 3차원 데이터는 이런 오류들이 상당 부분 존재해 있었고요. 이런 오류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해운대 마린시티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실제 건물 높이 DB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실제 건물과 높이가 거의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치율이 거의 99에서 98% 정도 일치해서 높이가 거의 동일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류가 난 일부 데이터를 빼고는 데이터가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붕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42층짜리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금 원래 데이터에는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받은 건물 높이 DB에는 해당 건물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운대에 있는 100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이 건물도 이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들까지 다 3차원으로 다 데이터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지역인데요. 보시면 63빌딩이나 주변 아파트 지역 데이터가 거의 높이 데이터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다가 이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들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은 지금 보시는 동영상과 같습니다. 지리원에서 받은 건물 높이 DB 쉐입 파일을 지도상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은 실제로 변환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알아서 데이터를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가 간편하고요. 지금 보시면 2D 쉐입 파일이 완전한 3차원 파일로 이렇게 변환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앱들을 실행시켜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람길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고층 빌딩은 그 고층 빌딩 때문에 상당한 빌딩 풍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왼쪽이 현재 데이터를 적용하기 전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번에 바뀐 데이터를 적용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확실히 빌딩 사이에 빌딩 풍이 불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조권을 분석한 화면입니다. 새로 생긴 100층짜리 건물 3동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의 주택가의 일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조권 분석에서 지붕의 형태 때문에 오차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건물의 형태가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오차는 많이 존재합니다. 일조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창문에 햇빛이 드냐 안 드냐, 그 다음에 운동장에 햇빛이 드냐 안 드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문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 패널을 배치해서 일조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여기에도 되게 효율적인 데이터였고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홍수 피해 분석이라든지 도시계획 분야, 그리고 경관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서 그 앱들이 실행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죠. 앱스토어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올려놓은 이제 다양한 앱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모바일의 앱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트윈 관련된 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마린시티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구축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지역의 건물들을 삭제하고 이 주변에 주변과 거의 비슷한 높이의 80층짜리 건물 2동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올리고 이 올리기 전후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자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주변에 이제 저 새로 생긴 건물들과 기존의 이제 건물 높이 DB로 만들어진 데이터들 간의 그 관계에 의해서 일조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조그만 건물이 학교입니다. 학교에 상당한 일조권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엔 아파트에 태양열 패널을 한번 배치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어떻게 일조권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물 높이 DB로 만들어진 생성된 건물 지붕에다가 원하는 개수의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일조권 분석을 통해서 그림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정도 데이터 확인에는 현재 데이터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월파로 인해서 홍수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건물에 이제 몇 층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는 데는 현재 데이터가 아무 문제 없이 활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안테나를 설치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확인하기 위한 공간 분석 같은 경우도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높이나 특정 층에서 주변을 바라봤을 때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경관 분석 같은 경우도 아무런 무리 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어떤 모습이 보이지는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바람길 분석 같은 경우도 고층 빌딩을 다 임적하고 바람길 분석을 해본 결과 그 빌딩 사이로 엄청난 빌딩풍이 불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는 실제로 태풍이 왔을 때 어디에 가장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아주 소중한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실적인 DB보다 사용자의 컴퓨터 사양을 고려한 이런 형태의 그 박스 형태의 DB 활용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실제 사진과 변화가 된 후에 오른쪽에 가상 화면이 단순한 박스 형태로 올렸을 뿐인데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감형 DB보다도 이렇게 만들어진 DB가 어떨 때는 주변 영향을 더 이제 확인하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를 다양하게 융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해 본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적인 시각화 분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 정보 보면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데이터 용량이 거의 실감형 DB에 비해서 거의 20분의 1, 30분의 1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웹 기반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아주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보급된다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웨이버스의 권우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K지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K지옥 플랫폼에서 실제로 올해 만들어진 신규 건물에 대한 경관 시뮬레이션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지옥 플랫폼이란 대한 이해가 필요할 듯 하세요. 일단은 K지옥 플랫폼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조 플랫폼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3년 동안 총 280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 공간 정보를 통합 DB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들을 잘 제공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형태의 국가 공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3개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차 년도에는 국가 공간 정보 플랫폼,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고요. 2차 년도에는 국가 공간 정보 시스템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국토정보 시스템과 국가 공간 정보 통합 체계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년에는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까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차 년도에 경관심의 업무 지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건물들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예, 보시는 부분은 국가공간정보 플랫폼 K조 플랫폼의 경관 시뮬레이션 화면인데요. 예, 신규로 어떤 지역에 건물이 신축될 때 기존 건물들을 제거하고 신규 건물들을 가상 건물로 올려서 그 신규 건물들이 미치는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보는 부분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경관 심의 때 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현재 부산광역시고요. 거기서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본 건물을 테스트하였습니다. 실제로 시스템 돌아가는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 구도시 지역의 건물들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들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밑에 발판, 그러니까 터파기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신규 건물들이 그 건축업체에서 받은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서 신규 건물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신축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요. 그럼 이 아파트에 의해서 주변 동네가 일조량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 신규 건물들이 만약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각 층별로 어떤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층에서의 조망 경관과 고층에서 조망 경관이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저층과 고층의 차이가 나게 되죠. 이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본 시스템을 갖고 진행을 하였는데요. 기존 건물에서는 층 정보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가지고서 기존 건물과 신규 건물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실제로 국가기본도 건물에서 층 정보를 가지고서 곱하기 3m를 해서 건물 높이를 2.5D 데이터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높이 정보가 들어있는 신규 데이터랑 비교해 봤을 때 보시다시피 층 정보가 3m 곱한 건물보다 실제로 낮게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T 보시면 실제로 3m 곱한 건물보다 실제로 신축된 건물들 또는 신규 건물들 데이터에 이 건물 높이 정보가 있는 경우에 더 높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셨듯이 고층 건물에 있을 때 차이가 아마 심하게 나온 걸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로 과거에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층수 곱하기 3m로 건물을 2.5 데이터로 생성한 것과 신규로 2021년에 올해 나온 건물의 층 정보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일조량을 분석해 보니까 보시다시피 거의 2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학교 부지 선정하거나 아니면 신축 건물이 들어올 때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될 텐데요. 이 데이터가 정확해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 저희들이 느끼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좀 느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축 건물들의 같은 경우에는 지리원에서 2년에 한 번씩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을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완공됐지만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아까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실제로 설계적인 화면들을 가지고서 신축 중인 건물들도 표시를 해준다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K조 플랫폼에도 이제 V월드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실제 건물들의 3D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의 로드뷰에서도 살펴보시면 올해 이제 21년도 저희 신규 건물 테스트한 것과 그 건물 두 개 이렇게 모양을 다 비교해 보신다면
분명히 이제 한 몇 층, 3, 4층까지의 바닥 높이가 있고, 그리고 건물 3개가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건물 저희가 받은 테스트한 건물 데이터를 보면 이 저층 그러니까 맨 밑바닥 높이와 최고층 높이만 가지고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모양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관 심의할 때나 아니면 일조량 분석할 때 굉장히 큰 오차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브젝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2.5D 데이터, 높이를 가지고서 올려서 실 건물과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복합블록이라는 데이터 정도까지만 구성이 된다면 이 건물을 가지고서 이 모양을 가지고서 대부분의 공간 분석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건물 높이 정보를 입력하고 동일 건물은 멀티폴리곤으로 묶어서 멀티블록으로 구축해 주신다면 실제로 사용자들은 2번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LOD의 건물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뭐 경관 시뮬레이션이나 바람길, 악취 이런 기본적인 분석은 정확한 외형만 가지고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다음 고도화 때, 건물 데이터 고도화 때 반영을 해주신다면 실사용자분들, 저희가 지자체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요구사항을 듣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면 KGO 플랫폼이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으로 모든 중앙부처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활용하게 되는데요. 예, 연차별 계획을 보시면 사실 올해 2021년이 3D 공간정보 활용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 후년에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까지 확장이 될 예정인데요. 이 3D 데이터가 외형만이라도 정확하게 갖춰진 것들이 구성이 된다면 실제로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이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경관심이라든지 시뮬레이션, 악취 분석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데이터가 꼭 생성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면 사실은 이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중앙부처가 이 본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텍스트 위주로 된 업무, 행정 업무들이 공간정보 기반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거기서 또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 3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도화된 건물 데이터를 꼭 기대해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KGO 플랫폼을 보시면 나중에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스마트 시티의 플랫폼으로도 활용이 될 예정이라서 꼭 3차원 데이터 건물의 고도화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인 공간정보의 윤용성입니다. 항공사진 측량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격규정을 개정해야 되는지와 자격규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측량기본계획에 디지털 트윈 국토구현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측량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금년부터 전국을 1년 주기로 촬영하면서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도심지는 해상도 12cm, 전국토의 60%에 해당하는 비도심 지역은 해상도 25cm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진 및 수치지도의 위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항공삼각 측량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항공영상의 품질 검사와 국토변화 탐지를 위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토를 1년 주기로 촬영하게 됨에 따라 항공사진 촬영과 항공삼각 측량 물량과 예산이 2배로 증가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항공삼각 측량 기준을 마련하고 자격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작업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최종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항공사진 측량 자격규정 개정안은 적색 박스로 표시한 조항입니다. 제17조 촬영 비행 조건부터 제50조 조정 개선 및 오차의 한계까지 총 19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장 항공사진 촬영, 3장 지상기준점 측량, 4장 항공상력 측량까지 관련 성과의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조항별 주요 개선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조 재촬영 요인의 판정 기준은 현재 규정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제17조 촬영 비행 조건에 수직 이탈은 5%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0조 제1호도 계획 촬영 고도의 5%를 벗어날 대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2호의 중복도 53% 미만인 경우에 산술적으로 0에서 52%까지의 중복도를 포함하므로 코스 중간에 항공사진이 누락된 경우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공사진이 촬영 진행 방향의 중복도가 최소 53% 미만인 경우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3호는 비행고도와 항공사진의 축척이 비례관계를 가지므로 제1호의 수직이탈 규정의 계획고도 5% 이내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삭제할 예정입니다. 제4호의 인접코스 간의 중복도는 항공삼각 측량을 위한 결합점, 즉 타이포인트를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표고의 최고점에서 현재 5%에서 10%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GNSS, INSS 외부 표종요소에 의한 촬영 위치 X, Y, Z 좌표는 항공삼각 측량에서 기준점으로 이용됩니다. 현재 작업규정 31조 선점에 항공삼각 측량 방식을 사용하면 지상기준점을 블록 외곽에 촬영 진행 방향으로 두 모델마다 한 점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S, INSS 외부 표종 요소 값을 이용하는 경우 지상기준점을 촬영 진행 방향으로 6모델마다 한 점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항공삼각 측량 방식으로 모델 인덱스에 두 모델 간격으로 총 10점의 지상기준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GNS, INS 외부 표준 요소 값을 이용할 경우 지상기준점을 6모델 간격으로 6점만 배치해도 동일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GNSS, INS 외부 표준 요소를 지상기준점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공삼각 측량을 수행할 때 GNSS, INS 자료를 처리한 외부 표준 요소를 반드시 입력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26조 1호에는 GNSS, INS 자료 처리에 필수적인 센서 간의 이격과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호에는 타원 최고를 표고로 변환할 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지오이드 모델을 이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KN-지오이드 18은 범진구 중력장 모델에 우리나라의 국가수준점, 중력, 타원 최고 성과를 추가 보정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지구 중력장 모델보다 정확도가 좋습니다. 표에 있는 지오이드 모델의 정확도는 평균값은 항공삼각 측량 과정에서 보정되지만 표준 편차는 보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항공삼각 측량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GNSS, INS 자료를 처리할 때 최신 지오이드 모델인 KN-지오이드 18을 반드시 적용하기 바랍니다. 제20조 성과 제출에는 촬영 중에 취득한 GNSS, INS 자료, 사진 번호와 촬영 시각을 표시한 이벤트 파일과 GNSS, INS 자료를 융합한 항공사진별 외부 표종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36조와 제40조 지상기준점 오차의 한계는 기술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면과 표고 정확도를 동일한 값이 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항공사진에서 관측되는 3차원 지상좌표의 정확도는 사진좌표의 정확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진에서 관측된 평면좌표의 오차를 기성고도로 나누면 높이 오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 카메라의 특성 때문에 높이 오차는 평면 오차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초점거리 150mm의 관광렌즈의 경우 높이 오차가 평면 오차보다 1.6배 크게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일본에서도 지상기준점에 대한 평면과 표고 정확도를
동일한 값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표고 정확도를 평면 정확도와 동일한 값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지상기준점 측량 방법입니다. 왼쪽 하단에 개정될 지상기준점의 정확도와 공공기준점 측량 방법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측량 자각 규정에 의한 공공기준점 측량 방법은 모든 축적의 평면기준점 측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표고기준점 측량에는 1대 2500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분됩니다. 이러한 공공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고려하고 현재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네트워크 RTK와 GNSS 높이 측량도 항공사진 측량에 적용하여 도하 축척에 적합하고 작업지역별로 효율적인 측량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GNSS, INS 외부 표준 요소를 이용할 경우 촬영 비행 방향으로 평면기준점 6모델 간격, 표고기준점은 4모델 간격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1년 현재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해상도 25cm 항공 영상은 촬영 진행 방향으로 11km, 해상도 12cm의 항공 영상은 촬영 진행 방향으로 5.5km 간격으로 평면 및 표고 기준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진 카메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지상기준점 간격을 표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화면에서 항공 삼각점은 평면과 표고 기준점을 나타내고 원정은 표고 기준점을 나타냅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해상도 12cm의 항공 영상, 오른쪽의 그림에서 해상도 25cm의 항공 영상에 대한 지상기준점 배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평면기준점은 블록의 외곽에 모서리 부분과 두 코스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표고기준점은 블록의 외곽과 내부의 고르게 코스 중복 부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오른쪽 그림의 모델 인덱스는 1:5만 함도역 크기입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지상기준점 배치 간격에 따른 해상도 25cm 항공삼각 측량 결과를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란 박스로 표시한 지상기준점을 12모델 약 11km 두 코스 간격을 배치하는 경우에 자각규정에 의한 오차 한계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지상기준점 배치 간격에 따른 해상도 12cm 항공삼각 측량 결과를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모든 지상기준점 배치 방법에서 규정에 의한 오차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상기준점의 배치 방법에 대한 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6조는 한 모델에 한 점 이상의 결합점을 선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산림지, 갯벌, 모래사장 등의 지역에서 자동 매칭으로 결합점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 부분적으로 정확도가 저하되므로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관측하시기 바랍니다. 50조 조정계산 및 오차의 한계에서는 현재 대기굴절, 지구공률 등을 자체검정법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항공삼각 측량 소프트웨어로 대기굴절 및 지구공률을 자체검정법과 별도의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체검정법은 충분한 지상기준점과 사진기준점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항공삼각 측량의 결과가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결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지형도 제작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자체검정법을 적용하면 사진좌표와 지상기준점의 오차를 숨기는 효과가 나타나 오차 조정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검정법을 대기굴절과 지구공률 등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입체 모델을 형성할 때 재현할 수 있는 요소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체 모델을 형성할 때 재현할 수 있는 요소는 항공사진 카메라의 초점거리, 주점 위치, 렌즈 왜곡 등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자체검정법으로 적용하여 보정되는 경우에는 카메라 제조사에 문의하여 검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수행한 자체검정법 적용 사례입니다. 왼쪽 그림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수행한 경우로 1.6km, 2.6km 면적에 약 100점의 대공 표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미국 ASPRS 사진 측량학회에서 제시한 자체검정법 적용 방법으로
도로가 90도로 만나는 교차로에 4개의 도로 방향으로 각 8개의 대공 표지를 설치하여 최소 6방향에서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공 표지를 설치하지만 자체검정법의 적용 요소는 초점거리, 주점 위치, 렌즈 왜곡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공 표지를 조밀하게 설치하지 않는 지형도 제작의 경우에는 자체검정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GNSS, INS 외부 표현 요소 특성에 따른 항공삼각 측량 수행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하거나 항공기 회전으로 GNSS, INS 위성 신호가 단절된 경우에 코스별로 위치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하루에 촬영하고 항공기 회전으로 위성 신호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코스의 위치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 표적 요소의 특성에 따라서 보정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에 걸쳐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실험한 결과 전체 코스로 보정량을 산출하는 경우보다 코스별로 보정량을 산출하는 경우에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료를 갖고 하루치 GNSS 자료를 다른 위성 기준점으로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코스별 보정량의 적용 방법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GNSS, INS 외부 표현 요소에 의한 특성 분석이 안 된 경우는 코스별 보정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는 촬영지역과 지상기준국과의 거리를 작업방역 30km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언급한 GNSS, INS 자료 처리 방법을 적용하고 위성기준국과 항공기와의 거리 30km, 50km, 70km별로 GNSS 자료를 처리하고 또한 이렇게 처리한 GNSS, INS 외부 표적 요소를 이용하여 앞에 언급한 지상기준점 배치 방법에 따라서 항공삼각 측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선거리를 50km로 규정하면 사용 가능한 위성기준국 수가 증가하고 대부분 지성의 도서 지역도 위성기준국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기선거리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항공삼각 측량 성과의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 요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촬영은 적절한 비행 속도와 순항 속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중복도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 매칭으로 관측한 결합점의 배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결합점을 추가로 관측하십시오. 3. 기존 지상기준점은 점검 후 사용하고 필요시 현장 측량으로 성과를 갱신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4. GNSS, INS 외부 표적 요소를 계산할 때 반드시 KNGOID 18을 사용하고 GNSS, INS 처리 성과, 즉 GNSS, INS 외부 표적 요소를 항공삼각 측량에 입력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5. 지형도 제작을 위한 항공삼각 측량에는 자체 검정법을 적용하지 말고 GNSS, INSS 외부 표적 요소의 특성이 분석이 안 된 경우는 코스별 보정량을 계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들을 준수하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항공삼각 측량 성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리정보과에서 준비한 세미나는 모두 발표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던 건물 높이 DB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여 건물 높이 DB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제였던 항공사진 분야에 대한 작업 규정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다시 또 설명드릴 것이고 거기에 또 의견을 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물 높이 DB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모든 세미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